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8월 4일자 진행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불욕의 푸틴, 시진핑의 갑 깎이고 무시당하고 마치 주정관계, 공경심화의 러시아가 중국의 속국이 되어가는 배경. 8월 3일 지병사 온라인 오그라 게니치가 기고한 내용입니다. 2026년 5월 푸틴은 중국에서 42개나 되는 합의 문서를 가지고 돌아왔다. 하지만 가장 갖고 싶었던 한병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파워 오브 시베리아 2의 계약만은 그 안에 없었다. 가격도 착공 시기도 정하지 못한 채 그저 시진핑의 답을 기다린다. 유럽 시장을 잃고 전쟁으로 재정이 쪼그라드는 러시아는 이제 사지 않아도 곤란한 중국의 값을 깎이고 무시당하는 처지로 전락했다. 5를 말하는 사진 뒤에서 진행되는 조용한 주종관계의 역전, 푸틴을 가장 약한 입장으로 몰아넣은 것은 무엇인가? 그 답은 그 자신이 시작한 전쟁에 있다. 중요한 상담에서는 시진핑으로부터 답을 받지 못한 푸틴. 시진핑에게 푸틴은 친구인가? 지금의 중로관계는 이 일건에 응축되어 있다. 가격을 정하는 자리에서는 중국이 조건을 내놓고 러시아가 기다린다. 팔지 않으면 곤란한 러시아와 사지 않아도 곤란하지 않은 중국이 대등해질 리가 없다. 중국은 러시아를 버리지 않는다. 서방에 대항하는 축으로 쓸 수 있고 석유와 천연가스도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돕기 위해 손해볼 생각은 없다. 러시아가 어려워질수록 값을 깎고 제재 위험이 높아지면 은행을 끌어들인다. 시진핑에게 푸틴은 친구가 아니라 이용가치가 높은 거래 상대인 것이다. 중국은 러시아가 아니면은 곤란하지만은 러시아는 곤란해진다라는 일본식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게다가 예전보다 조건은 나쁘다. 유럽에는 여러 나라와 기업이 있어 러시아에도 매입할 그런 선택할 여지가 있었다.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중국 한 군데밖에 없다. 독점 수입이 되는 형국이기 때문에 구매자한테 매달리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지금 중국으로의 거래가 증가해도 매수자는 사실상 한계다. 중국은 중동과 중앙아시아, LNG, 재생 가능 에너지로 조달처를 나눈다. 러시아는 잃어버린 유럽 시장으로 돌아갈 길이 없다. 즉 중국은 러시아가 없어도 곤란하지 않지만 러시아는 중국 없이는 곤란하다. 이 차이가 그대로 가격과 외교의 차이가 된다. 국제정치에서 진정한 힘이 드러나는 것은 속순도 악수도 아니다. 상대에게 노라고 말할 수 있는가? 조건이 나쁘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느냐다. 러시아 경제는 붕괴되지 않았다 하지만 전쟁을 계속하면서 나라를 풍요롭게 하는 길은 막혔다. 2026년 1분기 GDP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고 성장률 전망도 낮아졌다. 물가는 높고 정책금리는 14%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높습니다. 기업은 빚을 내 공장이나 설비를 늘리기 어렵고 가게도 주택이나 차를 사기 어렵다. 군수공장이 움직이면 GDP 숫자는 늘어난다. 병사들에게 비싼 계약금을 주고 전차와 포탄을 대량으로 만들면 통계상으로는 수요가 생긴다. 전시 경기는 성장이 아니다. 장차 써야 할 사람과 돈을 불태워 현재의 체면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전비는 깎을 수 없고 연료 부족이나 경기 감소에의 대응도 필요하게 된다. 부족분은 증세, 국채, 세출 삭감의 어느 쪽에서든 국민에게 돌아간다. 푸틴이 쌓아올린 사망자와 부상자, 이어 전장이 러시아 국내로 돌아왔다.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은 러시아 각지의 정유소를 공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지배 지역에서 약 2,700km 떨어진 옴스크의 대규모 정유소도 공격을 받았다. 더 심각한 것은 병사의 부족이다. 러시아군은 대량의 병사를 투입해 얼마 안 되는 땅을 차지하는 데 싸움을 계속해 왔다. 전쟁을 계속하면 사람과 돈을 잃고 중국에 대한 의존이 더욱 심화된다. 그래도 전선을 유지하기 위해 러시아는 계약금을 올리고 재소자를 모으고 외국인을 모집하고 북한 병사까지 투입했다. 강대국을 자칭하는 나라가 북한으로부터 병사를 빌리지 않으면 전쟁을 계속할 수 없다. 이를 외교적 성공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다. 국력 저하의 고백 그 자체다. 약해진 러시아는 환영한다. 중국은 러시아의 패배나 붕괴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국경 넘어가 혼란스러우면 중국에도 불이익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약해진 러시아는 환영한다. 석유와 천연가스를 싸게 살 수 있고 중국 제품을 팔 수 있으며 유한화 이용도 넓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읽고서 제 생각들을 정리해 봅니다. 푸틴은 명분을 만들어 우크라이나 전쟁을 휴전협정을 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과 우호관계를 만들어야 미래 생존이 가능할 것이다. 야말방도와 시베리아2 천연가스를 한일에 수출할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 키신저 옹도 얘기했지만은 러시아가 망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은 중국이 시베리아를 차지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도 얘기를 한 게 기억이 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키신저 옹을 백악관에 초청해서 뭐라 그럴까요? 자문을 구했었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키신저 옹이. 그래서 다시 한번 현재의 정세를 제가 이해하는 정세를 정리를 해봅니다. 미국이 석유 패권을 장악하려고 벌인 순서는 베네수엘라, 이란 전쟁, 그것을 확대한 중동 분쟁과 우러 전쟁의 장기화 전략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매개체로 한 유럽, 중동, 인도 경제회랑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상대적으로 튀르키예의 역사적 루트는 소외될 것이다. 따라서 이란 전쟁은 이스라엘 튀르키예 분쟁으로도 확전할 소지가 있다. 만약 현재의 세 곳이 모두 해결된다면 그 다음 어디서 분쟁이 발생될 확률이 높은가? 엉뚱하게도 한국의 이재명 정권이 북극항로 시험에 나섰다. 일반 무역루트 개발이라고 하지만 북극항로가 개발되면 러시아 야말반도에 천연가스를 들여오는 루트도 된다. 한국이 스스로 분쟁 지역을 만들려고 한다. 나라가 망하지 않으려면 일단 미러 관계가 우호적인 관계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베링 해협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베링 해협은 누구에 의해선가는 봉쇄될 것이다. 알라스카하고 러시아가 접하고 있는 가장 좁은 북극 항로로 가는 가장 좁은 해협, 그것이 베링 해협인 것이죠. 이런 거를 생각을 못하나? 이 대통령 지지율 45.9% 취임 후 최저치, 레버리지 부동산이 발목 잡았나? 김태현 한국일보 8월 3일, 증시 폭락, ETF 연임 개헌 논란 등 영향.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3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일에서 31일 전국 18세 이상 2,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0.4포인트 내린 45.9%였다. 국정수행 부정평가는 전주 대비 1.0%포인트 오른 50.5%로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해당 기관 조사에서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다. 잦은 외교 해외 순방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만 좀 다녀라.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독일에서 프랑크푸르트에서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이런 정면에 그렇게 조용하게 보였던 그 김혜경 여사의 얼굴이 왜 오늘따라 조금 건방져 보이는지, 대통령 부인이 됐을 때 세계 여행 공짜로 다니는 게 목적인 건지 그런 생각까지 들어가요. 이재명 대통령의 그 인기 저하는 우리 아줌마들의 정서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아줌마들의 입김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아줌마들이 김혜경 여사를 씹기 시작하면은 이재명이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인기는 떨어질 것입니다. 혼자 간지. 늦어지는 미 한화 필리조선소 흑자 전환, 대규모 투자 계획에도 수익성은 여전히 물음표. 김남희 조선비즈 8월 3일. 하나그룹이 예상하는 필리조선소 흑자 전환 시점은 올해에서 내년으로 밀린 상태다. 하나그룹 인수 이전 필리조선소가 수주한 저수익 선박들의 건조비용 증가와 공정지연이 쉽게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24년 말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직후인 지난해 초만 해도 2026년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고 밝혔으나 올해 하반기에도 적자가 지속될 것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하나 시스템에 따르면 3개 사업부, 방산, ICT, 기타 중 필리조선소가 포함된 기타 부분의 올해 2분기 매출은 2,297억 원, 영업손실은 20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필리조선소 손실이 192억 원 수준이다. 하나그룹 인수 전 필리조선소가 수주했던 선박들은 건조 공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적자 지속의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하나 시스템 상반기 거가 공시가 되면은 확인을 해보겠지만 그 필리조선소 인수하는 데는 하나오션 및 하나시스템 돈만 들어간 건지 그런 거를 확인해 보고 싶네요. 대표적인 것이 필리조선소가 2020에서 2022년 미국 해사청 마라드에서 출주한 5척의 국가안보 중임무선이다. 필리조선소가 과거 고정가격의 건조계약을 맺었다가 작업 과정에서 비용이 불어나면서 큰 손실을 본 선종이다. 한마디로 그 선박은 건조 공정 관리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그룹은 지난해 8월 50억 달러 약 7조 2천억 원을 투자해 독 2개와 암벽 3개를 추가 확보하고 블록 생산 시설을 신설해 중장직으로 연간 최대 20척의 건조 능력을 갖추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른 조선소의 독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그룹은 진입장벽이 높은 군함건조 시장 진입을 점진적으로 준비하면서 상선 시장부터 공략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상선 시장 구조상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7월에서 8월 수주한 석유제품 운반선 10척과 LNG 운반선 2척은 하나그룹이 2024년 미국에 설립한 해운 계열사 하나해운이 발주한 물량이다. 이 미 의회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대형 상선을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는 필리조선소와 미국 서부 제너럴 다이내믹스나 스코를 포함해 이 상곳에 불과하다. 미국에서 연간 건조할 수 있는 대형 상선은 10척 미만 수준이다. 현재 미국 내 상선 건조 비용은 한국의 3배 내지 5배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비용 구조로 생산원가가 높아 보조금 없이는 대규모로 상선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은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상소 건조 보조금을 폐지했다. 미국 내 건조 비용이 한국의 3 내지 5배 추정은 잘못된 것이다. 기정사실화하면 안 된다. 재료비 가격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핵심 문제는 한국보다 고임금이라도 건조 공정 관리를 제대로 해서 공정 지연을 없애야 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이라는 개인적인 나름대로 그동안의
선박이 이익을 내려면은 한마디로 소재 재료비 가격보다도 인건비가 들어가는 그 용접, 꽃뱅이 등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공정 관리를 단순하지만은 그것들을 왜 지연시키고 있느냐? 미국의 용접자들이나 작업반장들, 그 다음에 생산관리, 공정관리하는 엔지니어들이 그런 거를 왜 제대로 못하고 있느냐? 아마 제 생각에는 현대중공업이 그런 부분은 가장 잘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1번 미국 공동 엔매수 개입 확인 추가 조치 예고. 야마자키 마키코와 키아라 네이카, 로이터에서 8월 3일입니다. 도쿄 8월 3일 로이터. 일본과 미국이 엔화 매수 개입을 조율했으며 추가 조치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 재무성이 월요일에 밝히며 엔화가 40년 만에 신저가로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드문 양자 조치를 확인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번 조치가 엔화와 일본 국채 JGB의 매도세가 이미 상승한 미국 국채 수익률의 상승 압력을 가하는 등 글로벌 파급 효과를 일으키지 않도록 양국의 결의를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공동개입은 2011년 동일본 지진 이후 엔화 약세를 위한 공동조치 이후 처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일요일에 미국이 우정의 표시로 일본이 엔화를 지지하고 세계 평화, 세계 경제를 돕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번 개입이 아시아의 전략적 동맹국으로서 일본을 돕는 것 외에도 트럼프의 관세 인상을 상쇄하는 엔화 약세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일본의 최고 통합외교관 미우라 아츠 씨는 월요일 기자들에게 이번 공동개입은 미국과 일본의 동맹관계의 정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일본은행의 통화정책과 통화정책을 계속 일치시킬 것입니다. 라고 그는 말하며 정부가 엔화 하락을 억제하기 위해 중앙은행과 협력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베센트는 X에 대한 별도의 성명에서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요구를 반복하며 말했습니다. 금리를 올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베센트가 계속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FED 시설 이용 가능. 일본은 수입 물가를 상승시키고 광범위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엔화의 끊임없는 하락을 억제하기 위해 고분분투하고 있으며 이는 가계의 지갑과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의 대중 지지율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도쿄의 단독 개입은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엔화의 짧은 반등만을 초래했습니다. 일본은행이 6월에 31년 만에 최고치인 1%로 금리로 인상한 것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통화의 지속적인 상승을 거의 주지 못했습니다. 금요일 미국과의 공동개입이 확인되기 전 일본이 목요일 뉴욕 시장에 개입했을 때 엔화를 매수하기 위해 5,890억 7천만 달러를 팔았을 수도 있다고 일본은행 데이터가 시사했습니다. 베센트 총재는 일본과 미국 간의 추가 조정의 신호로 미국이 향후 몇 달 동안 일시적인 달러 유동성을 제공하는 연방준비제도의 환매 시설 규모를 늘리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며 이 도구를 중요한 백스톱이라고 말했습니다. 재무부가 토요일에 시장 유동성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광범위한 도구를 보유하고 있다. 일시적인 달러 유동성을 제공하는 연준의 환매 시설에 대한 적극성을 포함합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안정적인 시장에 도입된 연준 시설을 통해 일본은 미국 국채를 완전히 매각하지 않고도 달러 유동성을 조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도쿄에 대한 개입 자금이 압박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번 조치가 중동 분쟁으로 인한 연료비 상승과 여전히 광범위한 일본, 미국 금리 차이 등 엔화를 하락시키는 구조적 요인을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다른 뉴스 제목으로는 일본, 미국의 드문 공동 통화 움직임을 확인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문호를 개방합니다라는 제목도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그 달러가 일본에 많이 들어오려고 한다면은 미국 국채를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매각하면 되는 건데, 그걸 또 매각하면 미국이 지금 문제가 또 되는 거죠. 그러니까 FED의 그 유동성을 빌려주는 임시 이런 그 환매 뭐 이런 게 있는 모양이에요. 제가 그 금융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은 이런 뉴스를 읽어보면서 그 금융을 이해해 보려고 지금 노력도 하고 있는 중이다. 또 이렇게 말씀드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찾아봤는데 달러 일본행 157.42엔이 어저께 제가 이걸 네이버에서 직구한데요. 인위적인 거로 팍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1430원 10전 서서히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요 1개월간의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원달러 환율은 왜 서서히 내려가고 있는지. 그만큼 달러가 우리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그러면은 백엔대 원화의 환율은 913전 37전 이렇게 내려놨다가 엔화 가치가 환율이 내려가니까 엔화 가치가 올라가니까 일본과의 환율은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00원대 일본 여행을 가야 되는데 이게 다시 올라가지고 옛날 제 기억으로는 그냥 우리나라가 이 환율이 1,000원대가 있었어요. 1,000원 1달러당. 그리고 백엔당은 그냥 또 이 1,000원 10대 1로 하면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 계산이 얼추 맞았던 시기, 한국의 그 원화 가치가 좀 좋았을 때 그런 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그 백엔대 그것도 1,000원이었을 땐 일본 경제가 또 좋았을 때인데 그만큼 이제 뭐 900원대라고 그러면은 한국의 원화 가치가 그만큼 또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분석. 중국, EU와 미국 무역 회담을 앞두고 경제 모델의 레드라인을 긋다. 클레어프 케빈야오 량핑 가오 로이터 월요일 날 8월 3일입니다. 한마디로 9월 달에 미중 그 회담이 있을 예정인데 현재의 그 경제 체제를 바꿀 생각은 없다는 것의 메시지로 이해를 합니다. 싱가포르 베이징. 중국은 소비보다 선진 산업을 선호하는 경제정책 조합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으며 분석가들은 다가오는 유럽 및 미국의 무역 협상을 앞두고 자신감이 높아진 것으로 보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중국의 정책을 중상주의적이고 세계 무역 규칙에 반대하는 것을 간주하며 중국이 가계보다 생산자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더 저렴한 상품이 세계 시장으로 밀려나 더 균형 잡힌 성장을 추구하는 국가들의 산업이 공동화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목요일 공산당 최고 지도자 회의에서는 중국의 무역 파트너와 많은 경제학자들이 오랫동안 촉구해온 소비자 중심의 부양책과 구조적 변화보다는 표적 지원을 촉구하며 정책의 지속성을 예고했습니다. 요 사진, 베이징 사진이 모양입니다. 며칠 전 상무부는 서방의 보호무역주의를 논리적 결함과 속설적 동기가 뿌리에 두고 있다고 반박하는 소위 산업 과잉 능력을 관한 입장을 논문에서 비판했습니다. So-called industrial overcapacity, 소위 산업 과잉 능력, 로지컬 프로, 논리적 결함, 얼터리어 모티브죠. 속설적 동기 이런 용어들을 좀 알기 위해서 영어 원문을 찾아봤습니다.
집권공산당의 대표 이론저널인 추시도 7월에 중국의 낮은 소비를 투자 주도의 추격 발전 모델의 역사적으로 정당한 결과라고 옹호했습니다. 중국 쇼크 2.0 내러티브 반전 시도. 중국은 자국의 모델이 여전히 선진국 경제와 융합하고 있고 국가의 요구를 반영한다고 말합니다. 이 회사의 제품은 더 저렴할 뿐 아니라 점점 더 우수해지고 있으며 기술 및 과학 투자는 전 세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에스와르 프라사드는 수출이 끝날 무렵 국가들에서 부진해지고 있는 내러티브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번 달 리창 총리는 중국 충격 2.0 즉 중국 기업들이 선진 제조업에서 서구 경쟁자들을 밀어내는 시나리오에 대한 경고에 대응하여 이를 세계 경제에 대한 중국의 기회 2.0, 오퍼튜니티 2.0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작년에 중국과의 무역 적자가 하루 평균 10억 달러에 달했던 유럽연합은 이제 자국 시장을 방어하기 위해 자체 산업 및 국내 조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프리드르 메르츠 독일 총리는 중국이 자국 통화를 저평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 관리들은 공급과 수요의 모순을 공개적으로 인식하고 수익을 희생시키면서 시장 점유율을 놓고 싸우는 생산자들 사이에서 디프레이션 가격 전쟁을 종식시키다고 다짐합니다. 한마디로 덤핑 수출을 억제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맥켄지 글로벌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매년 유럽과 미국을 합친 것보다 생산적인 투자를 3배 더 많이 추구하고 있는 반면 그 대신 자본 수익률은 약 40% 낮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덤핑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대지의 1300km 자주간 맹자도, 육상자유대 톱 클래스의 기동력을 자랑하는 정찰 오토의 리얼, 구마모토 지진에서도 활약. 8월 3일 탈건 뉴스입니다. 지상에서 선진국을 자르는 명예 정찰 오토 부대. 요 경량 오토바이 요 세대의 사진을 찍었네요. 정찰 오토는 재현장이나 전장에 있어서의 정보 수집 등에서 그 무기인 기동성을 유구함 없이 발휘한다. 이른바 오토로드 타입으로 분류되는 바이크. 낙계와카 마사야 촬영. 운영하는 정찰부대란 어떤 것? 정찰부대는 전차 등을 취급하는 기갑과 직종의 부대입니다. 부대에서 전차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신편된 정찰 전투대대에서는 16식 기동 전투차, 87식 전철 경계차와 82식 지휘통신차 등의 장갑차 그리고 정찰 오토와 최신 25식 정찰 경계차 등을 운영하여 각종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것은 헬리콥터에서 오토바이를 끌고 나가는 그 장면을 찍은 사진이네요. 패스트 포스로서 제지에서 제일 먼저 달려간다. 정찰 오토가 활약하는 것이 대규모 재해의 현장입니다. 2026년 7월 28일 발생한 2019년 구마모토 지진에서는 최대 진도 7을 기록했습니다. 약 10년 전 구마모토 지진으로 인한 피해로 재건이 진행되고 있던 구마모토성은 다시 무너져 많은 가옥이 무너지고 라이프라인도 광범위하게 차단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도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간 것은 정찰 오토바이였습니다. 또한 2016년 구마모토 지진 때에는 정찰 범위가 넓었기 때문에 지역부대의 정찰 오토만으로는 부족했다고 하며 먼 곳의 부대도 응원하러 달려갔습니다. 가장 멀리서 응원하러 온 것은 니가타현에 소재하는 제2보통과 연대라고 하는 부대였습니다. 이 부대는 250cc 정찰 오토로 약 1300km나 자주해 왔다고 합니다. 직접 몰고 왔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정찰부대는 사단장의 눈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찰 오토바이는 일반 오토바이와 동일하게 장갑이 씌워져 있지 않고 운전자의 신체는 노출되기 때문에 방어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찰 오토를 계속 사용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위대가 보유한 차량 중에서 가장 기동성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적과 조우했을 경우 오토바이를 방패 삼아 응전하는 것도 하는, 이게 그 방패가 조금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또 한다. 이런 거를 했네요. 그런 게 있었군요. 한국 해군 호위함 대전이 바다의 탑건으로 세종대왕 이후 16년 만에 영해, 이름이 대전인 모양입니다. 8월 3일 중앙일보 일본판입니다. 2일 해군에 따르면 대전은 지난달 12일 현지 시간 하와이 현지에서 실시된 림팩 해상활력 지원 경연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바다의 탑건으로 등극했다. 10개국 13척의 함정이 참가한 이번 경연에서 한국 함정이 탑건으로 선정된 것은 2010년 세종대왕에 이어 16년 만이다. 함포 사격은 함장부터 수명까지 모든 승조원의 유기적인 팀워크가 핵심이다. 함정은 파도나 해무 등을 수시로 변화하는 해상 환경에서 기동하는 만큼 풍향, 풍속 등 당일 기상 조건을 고려해 표적을 정확히 탐지해 추적해 격파해야 한다. 이종수 대전 함장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우수성과 해군의 뛰어난 작전 수행 능력이 국제 무대에서 인정받는 뜻깊은 성과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한국 해군은 이번 림팩 훈련에서 아시아 국가 최초로 연합해군 구성군 사령관 CFMCC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면서 우수한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증명했다. 첫 내한한 논란 감독 부부, 아들 여자친구가 한국계. 이 여자가 저도 좀 알아보겠더라고요. 여기 샤를레즈 테론 이런 걸 보면은 그 미국도 그 미인들은 몸매 관리를, 이 부인은 약간 좀 살이 찐 것 같아요. 놀란 감독 부인은 맷 데이먼 유명한 거죠. 제이슨 본으로. 왜 이런 패션을 했을까? 그 비닐 치마를 두른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글쎄요. 그리고 이제 뭐 담소하는 그런 사진도 찍었습니다. 이런 정도면은 유명 배우들이 나와서 그 오디세이, 호르메스의 대서사시 오디세이야 현대적으로 뭐 재해석했다고 그러는데, 글쎄요, 이걸 뭐 보고 싶은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8월 5일, 오늘이네요. 오늘 개봉하는데, 어쨌든 맷 데이먼이 친구가 연결되는 그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우리나라 그 야구 구경을 그 전날 했다 그래요. 이거 보면은 그 키움 증권 그 저기 야구복을 입었는데, 키움증권은 맷 데이먼 때문에 아주 그냥 공짜를 그냥 공짜 이걸 입혔겠죠. 그냥 공짜로 입혔겠어요. 아마 아니까. 그래서 키움증권은 대단한 그 광고 효과를 낼 것 같습니다. 이게 계산된 뭐 이런 그런 영업 활동이겠죠. 미국의 패권을 영원히 강화하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무엇인가? 코리아 공감이라고. 제목이 원래 이렇습니다. 한국이 제일 무섭다. 하버드 교수가 폭로한 백악관 보고서, 미국이 급해진 이유. 이게 원래 제목인데, 제가 그 본문 중에서 본 방송 내용 중에서 요것을 제목으로 땄습니다. 코리아 공감이라는 유튜브인데, 국뽕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위장된 좌파 방송 같기도 하고 헷갈립니다. 그 성격이. 그래서 역순으로 편집을 해봤습니다. 미국의 패권을 영원히 강화하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무엇인가? 차이메리카의 완벽한 부활. 이것은 중국이 굴복해서 주는 값싼 제품, 미국은 이미 멕시코와 동남아에서 충분히 얻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다. 러시아의 완전한 백기토항, 시베리아의 무궁무진한 광물 자원,
북극해의 새로운 항로까지 모든 게 미국의 통제하에. 러시아 에너지? 우리는 이미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이고 세일가스 혁명으로 에너지 자력을 했으니까 이것도 아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가 뭐냐? 현상 유지다. 세계 패권을 영원히 강화하기 위한 거. 동맹국들과의 총합이 중국과 러시아가 완전히 굴복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는 결론. 그중에 한국 반도체와 한국 바이오 협약은 미국의 설계도와 한국의 공장이 합쳐진 생존 동맹인 것. 여기에 생략된 것은 마스가가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보다 이익이라는 고집을 꺾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근데 이 하버드 대학 교수 이름을 왜 이 방송에서는 누구라고 지칭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신뢰가 안 갑니다. 불확실한 미래의 적들을 굴복시키려 애쓰기보다는 이미 검증된 현재의 친구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야 되지 않겠느냐. 따라서 질문을 다시 맨 처음 쪽으로 돌리면은 미국을 가장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알던 그 미국, 세계 평화를 위해 돈을 쓰고 피 흘리던 그 착한 미국은 이제 없습니다. 이제 인정하죠. 미국 우선주의가 현재에 될 수밖에 없고, 그동안의 세계 평화를 위해서 미국 국채만 엄청 늘어났고, 더 이상 국방비나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쓸 돈이 없고 미국 자체가 먼저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거로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지, 자기네들 생존이 먼저지,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착한 미국은 이제 없다고 공격하는 것은 어린애 같은 심보인 거죠. 그동안에 그 보호를 받던 그 동네 우리 저 장군의 아들이 종로 시장 상인들한테 시장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뜯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미국이 살기 위해서 그렇게 비유를 해볼 수 있겠네요. 그 거대한 전환의 방아쇠가 된 사건. 미국을 멸종시킬 수 있는 세 가지 상황을 도출했는데, 1번 시나리오는 중국의 전면적인 해상 봉제. 방송 내용은 대만 해협인데, 그거 외에 최근에 태평양을 향해서 그 LSM 뭔가요? 그 한도탄을 그 태평양 바다에 쏘아서 그 과시를 했죠. 그 다음에 러시아의 해저 케이블 절단 및 에너지 테러 했는데, 이것도 뭐 그렇게 설득력 있는 가설은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설, 이 나라가 등을 돌리는 순간이다. 핵심적으로는 한국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이 왜 미국한테 등을 돌리느냐에 대한 것은 그런 원인은 설명이 없습니다. 이 나라가 등을 돌리는 순간 시나리오는 미국은 일주일 내 국가기능 전면말이다. 전쟁부 장관 헤그세스는 이스라엘, 폴란드, 한국 세 나라를 우리의 모범동맹이며 특별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국방백서는 일반동맹, 핵심동맹, 모범동맹으로 분류했다. 단지 이 나라가 미국과의 모든 산업 국방협력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을 뿐인데, 실리콘밸리의 심장이 멈췄고 태평양 함대는 고철이 되었으며 미국의 방위 시스템은 셧다운 됐습니다. 시나리오에서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주한미군이 존재함으로써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의 턱 밑에 칼을 겨눌 수 있는 지정학적 안보 이득을 얻는다. 중량. 더 객관화하려면 주일미군의 역할도 언급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중간에 제 생각을 넣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미국도 한국 없이는 살 수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왜 1년 반 동안 주한미사 공백은 왜 했느냐,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5년 미국은 금융과 소프트웨어의 제국으로 표현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프랑스, 독일, 영국을 포함한 유럽 연합 전체가 제공한 포탄보다 한국이 간접 제공한 포탄이 더 많았다. 50만 발. 이 간접 제공했다는 내용은 없고 한국이 직접 제공했다, 유튜버는 얘기를 하는데 아니죠. 몸살인 한국이
미국에다가 50만 발을 팔고 미국 거가 갔죠. 이렇게 좀 객관적인 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는가? 한국의 종합적 제조관리 능력이 유럽 전체의 산업력을 압도했다는 뜻이다. 핵 잠수함 개발 허가, 이런 표현들은 아주 국뽕에 차가지고 하는 표현들 같아요. 핵 잠수함 개발 허가, 우라늄 농축 기술 지원, 그리고 재처리 권한까지, 이런 게 직접 지금 돼 있다는 식으로 방송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아직 본격적이지도 않고 회담도 자꾸 연기하고 그러는데 지금 미국이 삐진 것 같은 거는 왜 얘기를 안 하냐. 이스라엘, 폴란드, 한국,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생존이 걸린 절박함이다. 요거만큼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강하게 된 생존 우위 본능, 이것 때문에 한국이 존재하는 거라고 저는 지금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일치를 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미국 없이도 스스로 살아남는 법을 터득한 나라들이라는 것이다. 미국이 물건을 사줘야 살아가지, 그건 아니지. 또 미국 없이는 안 되지. 이런 객관적인 표현을 왜 못할까 모르겠어요. 한국은 휴전 상태로 전쟁 중인 나라나 마찬가지다.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놓으면 보통은 공장을 벌이고 서비스업으로 돌아서지만 한국은 제조업을 지속한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소리내어 읽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전형적인 가설 상관관계 추론들이다. 뭐 시나리오, 시뮬레이션 뭐 이렇게 했지만 그게 다 가설이지. 인과관계 추론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이것은 과학적인 인과관계 추론의 논리가 안 된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경각심은 주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배신을 때린다. 배신 때리면은 생존할 수 있을까요? 블룸버그, 한국 투자 부족한 국가로 전락, 변동성이 개미들 트라우마 유발. 유진우, 조선비지에서 8월 4일, 정부의 섣부른 레버리지 ETF 허용이 시장 결란, 국민연금 일관성 없는 운영, 시장 과열 부추겨, 중국과 유사한 정책 실패 우려. 7월 한 달간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인 한국 증시를 두고 미 경제 전문 매체 블룸버그가 한국이 투자 부족한 국가가 되고 있다고 비판하는 칼럼을 게재했다. 글로벌 인공지능 산업 호황이라는 부긍정적인 요인에도 극심한 변동성과 정부의 서투른 정책이 투자자들에게 트라우마를 안겼다는 지적이다. 이는 2015년 중국 증시 폭락 사태와 맞먹는 상황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 증시 저평가를 내건 이재명 대통령의 주식개혁을 개미들에 나섰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했는데, 이게 ETF 때문에 개판 5분 전이 돼가고 있는 거지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아이.